칠흑 같은 어둠이 서울의 밤하늘을 집어삼킨 저녁이었다. 차가운 가을비가 거대한 도시의 심장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제네시스 홀딩스의 제왕 강태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그는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흠잡을 데 없는 슈트 차림으로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방탄 유리창 너머 비에 젖어 흐릿하게 번지는 도시의 불빛을 무심하게 좇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처럼 차갑고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오뚝한 콧날, 그리고 그늘진 눈매는 누구라도 압도할 만한 위압감을 풍겼다. 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속에는 성공한 CEO의 자신감 대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6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심장을 두꺼운 얼음으로 감싸버렸다.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오직 일, 또 일뿐이었다. 제네시스 홀딩스를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올려놓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이자 존재 이유가 되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살인적인 스케줄 속에서 그는 자신을 몰아붙였다. 잠시라도 멈추면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그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하려 애썼지만 세상은 온통 회색빛 장막에 가려진 듯했다. 그때 차가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며 멈춰 섰다. 운전기사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들려왔다. 회장님, 앞쪽에 작은 접촉 사고가 있어서 길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체될 듯합니다. 태주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의 시간은 분과 초 단위로 계산되는 것이었고 이런 예상치 못한 지체는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가 멈춘 곳은 그가 평소에는 결코 지나다니지 않을 법한 낡고 허름한 건물이 즐비한 구시가지의 어느 골목 입구였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과는 대조적으로 이곳의 밤은 어둡고 축축했다. 낡은 상점들의 간판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고 빗물은 아스팔트의 깨진 틈으로 고여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낡은 처마 밑 세찬 비를 피하려 웅크리고 있는 두 작은 형체, 어린 아이들이었다. 남노한 옷차림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아이들은 서로의 천에 의지해 추위를 견디고 있는 듯했다. 도시의 어두운 구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참한 풍경. 태주는 무심하게 시선을 거두려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고개를 드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마주한 듯한 충격적인 데자뷰였다. 까맣고 커다란 눈, 굳게 담은 입술에서 느껴지는 고집스러움, 그리고 세상을 향한 경계심이 가득한 날카로운 눈빛까지 모든 것이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태주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감정과 기억들이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6년 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던 그날, 사랑하는 아내 혜진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쌍둥이 아들, 민준과 서준을 한순간에 앗아간 끔찍한 교통사고,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기억은 언제나 지독한 고통과 함께 흐릿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나타난 아이들은 마치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이 현실로 뛰쳐나온 것만 같았다. 다른 한 아이 역시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 또한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들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태주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격렬하게 외치고 있었다. 저 아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 한 구석에서 희미하지만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아이들 중 조금 더 대담해 보이는 아이가 차를 향해 다가왔다. 작은 손이 차갑고 단단한 유리창을 향해 뻗어왔다. 그 간절한 눈빛은 동정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운전기사가 아이를 쫓아내려는 듯 창문을 살짝 내리려 하자 태준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제지했다. 가만히 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려 했다. 돈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아이들과 말을 섞고 싶었다. 이름을 묻고 나이를 묻고 왜 이런 곳에 있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리며 멈춰 있던 차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차도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차는 아이들을 뒤로 한 채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다. 태주는 미친 듯이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들은 어느새 어둠과 빛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차 세워, 당장 차 세워 하지만 차는 이미 혼잡한 도로로 진입한 후였다. 그의 절박한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백억 원짜리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그를 고통스럽게 짓눌렀다. 텅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직 빗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서재에 있는 가족 사진 앞에 섰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그의 품에 안겨 있는 두 아들의 모습.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과 빛 속에서 마주쳤던 두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솟아오르는 희망과 의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기적이 있다면, 만약 그 아이들이 정말, 그는 더 이상 생각하기를 멈췄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올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6년 동안 억지로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단축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차분하고 지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회장님, 이수연입니다. 태주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심하게 잠겨 있었다. 이 비서, 내일 아침까지 사람을 좀 찾아줘.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의 눈빛은 굳은 결심으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6년간 멈춰 있던 그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제네시스 홀딩스 타워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전날 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통유리 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정영은 눈부셨지만 강태준의 마음은 여전히 어젯밤의 그 어두운 골목에 머물러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으나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오전 내내 이어진 긴급 임원 회의에서 그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의 숫자들과 그래프들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빛 속에서 마주쳤던 두 아이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라면 날카로운 질문으로 임원들을 긴장시켰을 그였지만 오늘은 그저 창밖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이수연 비서를 호출했다. 곧이어 단정한 투피스 정장 차림의 그녀가 조용히 회장실로 들어섰다. 이수연은 지난 몇 년간 강태준의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해 온 인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감정 없는 표정 뒤에 숨겨진 미세한 변화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지친 얼굴을 보고는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했다. 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서울시 지도를 펼쳤다. 그는 어젯밤 차가 멈췄던 허름한 동네를 정확히 짚어냈다. 이 비서, 어젯밤 이곳에서 두 아이를 봤어. 11살에서 12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들이었어. 내 어린 시절과 아주 많이 닮은 아이들이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그는 이수연에게 아이들의 인상착의와 발견 장소를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리고는 단호한 어조로 명령했다. 회사의 공식 라인이 아닌 외부의 가장 유능한 인력들을 고용해 어떤 소문도 새어 나가선 안 돼. 조용하고 신속하게 오늘 안으로 이 아이들을 찾아내. 이건 명령이야. 이수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6년간 강태준이 이처럼 개인적인 일로 감정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었다. 그가 닮았다고 표현한 아이들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이수연이 나가자마자 태준의 사촌 동생이자 제네시스 홀딩스의 전무이사인 박진우가 회장실을 찾았다. 그는 태준과 달리 항상 사람 좋은 미소를 얼굴에 걸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교활함과 야망이 번뜩였다. 그는 방금 끝난 회의에서 태준의 이상한 태도를 떠올리며 걱정스러운 척 말을 건넸다. 형님, 어디 안 좋으신 겁니까? 회의 내내 안색이 안 좋으셔서 걱정했습니다. 태준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짧게 대답했다. 신경 쓸 것 없어. 자네 일이나 제대로 처리해. 박진우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물러섰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일에 미쳐 있던 강태준을 저토로 흔들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 그는 궁금해졌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가동해 강태준의 주변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한편 이수현이 고용한 사설 조사팀은 즉시 수색에 착수했다. 하지만 광활한 서울에서 이름도 거처도 없는 아이들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경계했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조사팀은 CCTV를 분석하고 노점상들을 탐문하며 아이들의 행적을 쫓았지만 수사는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주는 초조해졌다. 그는 더 이상 사무실에 앉아 보고를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그의 결정에 이수연은 만류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결국 최소한의 경호 인력과 함께 태주는 다시 그 비참한 동네로 향했다. 차가운 도시의 뒷골목은 여전히 음습했다. 태주는 차에서 내려 직접 거리를 걸었다. 값비싼 구두가 더러운 웅덩이에 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한 조사 요원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저 시장 안쪽 폐건물에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태주는 심호흡을 하고 그들이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다. 그는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다른 나이 많은 불황자들에게서 빵 한 조각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서고 있었다. 한 아이가 넘어지자 다른 아이가 즉시 앞을 가로막으며 상대를 노려보았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놀라웠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태주는 가슴을 애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굶주리고 헐벗은 채로 서로를 지키는 모습에서 그는 6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아이들을 보았다. 부유한 환경에서 사랑만 받아야 할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과 시련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이수현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해 강압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일단 안전한 곳으로 데려와야겠어. 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유전자 검사. 그것만이 이 지독한 의심과 희망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같은 시각, 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믿을 수 없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강태준이 직접 서울의 빈민가를 찾아가 거지 아이 둘을 데려왔다는 소식이었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불안감이 엄습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었다. 6년 전 그 사고는 완벽했다. 모든 증거는 사라졌고 아이들은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만약 그 아이들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강태준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다. 6년 전 그 일 다시 확인해봐. 당장 어둠이 내린 도시. 삼엄한 경비 속의 한적한 별장에서 두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따뜻한 음식과 푹신한 침대를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감사함 대신 낯선 환경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과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강태준은 차가운 유리벽 너머로 아이들을 지켜보며 운명의 결과가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이들의 머리카락 몇 올이 담긴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진실의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유전자 분석 연구소의 새하얀 복도는 숨 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준은 초조하게 복도를 오가며 시간을 확인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엔진처럼 불안정하게 울리고 있었고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온몸을 올가매는 듯 했다. 몇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연구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연구소장은 태준의 오랜 지인이었다. 그는 말없이 태준에게 다가와 서류 봉투를 건넸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들었다. 그의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감촉이 마치 운명의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차마 봉투를 열지 못하고 연구소장을 바라보았다. 연구소장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99%에서 95% 일치합니다. 회장님의 아드님들이 틀림없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안도, 그리고 지독한 죄책감이 그를 덮쳤다. 아이들이 살아있었다. 그 기적 같은 사실은 기쁨보다 먼저 지난 6년간 아이들이 겪었을 지옥 같은 시간을 떠올리게 하며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는 울 수 없었다. 태주는 곧장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별장으로 향했다. 민준과 서준. 그는 아이들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았다. 6년 만에 입에 담아보는 그 이름은 너무나 낯설면서도 가슴 시리게 그리웠다. 그는 아이들 앞에 서서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거대하고 호화로운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아이들은 금이 말했대 하지메때 미루 고가나 후케니 아또사레 후안소나메데 가나와노 어소세오 나가메데이다. 저택에 도착하자.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들을 맞이했다. 아이들은 그 모습에 겁을 먹고 태준의 등 뒤로 숨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저택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닌 차갑고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다. 끝없이 이어진 복도와 미로 같은 방들, 그리고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태주는 아이들을 위해 최고급 장난감과 옷으로 가득 채워진 방을 준비했지만 아이들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서로를 꼭 껴안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태주는 서툴게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애썼다. 그는 값비싼 음식을 내어주고 최신 게임기를 사주었지만 정작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의 어색한 친절은 아이들의 경계심만 더욱 키울 뿐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와 아이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날 밤 악몽을 꾸던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 그는 6년 전 그날의 끔찍한 기억들을 보았다. 빗길을 질주하던 자동차,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 그리고 피와 비 냄새가 뒤섞인 아수라장, 엄마의 겁에 질린 얼굴과 자신들을 차 밖으로 끌어내던 낯선 남자의 흐릿한 형상. 민주는 공포에 질려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태주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는 두 아이를 발견했다. 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더러운 행사에게 거지 아이들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방바닥에 조용히 주저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아이들이 다시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그의 조용한 위로는 아이들에게도 전해졌을까?
아이들은 조금씩 떨림을 멈추고 서로에게 기댄 채 다시 잠이 들었다. 태주는 밤새도록 아이들의 곁을 지켰다. 그의 마음속에서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부성애가 뜨거운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결심했다. 단순히 아이들을 되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6년 전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한편 박진우는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충격에 휩싸였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이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아이들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아이들을 영원히 침묵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태주는 여전히 아이들의 방을 지키고 있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여명 속에서 그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지켜주고 싶었다. 더 이상 어떤 상처도 받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아이들을 지켜내고 싶었다. 길고 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새벽이었다. 몇 주가 흐르면서 저택의 차가운 공기 속에도 미세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강태주는 아이들에게 억지로 다가가기보다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세상 밖에서 기다려주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이 식사할 때 멀찍이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고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조용히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의 조심스러운 노력은 아주 조금씩 아이들의 마음을 열었다. 민준과 서준은 더 이상 그를 볼 때마다 숨지 않았고 때로는 멀리서나마 그의 행동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하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 서재에서 복잡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서준이 문틈으로 작은 고민형을 떨어뜨렸다. 태준이 인형을 주워 건네자 아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라고 속삭였다. 그 짧은 한마디는 태준의 심장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 6년간 그 어떤 성공도 주지 못했던 따뜻한 감동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이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박진우는 태준과 아이들 사이의 미묘한 변화를 지켜보며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강태준이 안정된 가정을 되찾고 후계자들이 그의 곁을 지키는 미래를 용납할 수 없었다. 진우는 교묘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태준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고 아이들을 모든 불행의 근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저택의 내부 구조와 사용인들의 동선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저택의 늙은 정원세계에 접근해 그의 도박빚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위험한 거래를 제안했다. 며칠 후 아이들이 저택의 넓은 정원에서 놀고 있을 때였다. 아이들이 낡은 나무 그네 근처에 다가서는 순간 육중한 나뭇가지 하나가 우직근 소리를 내며 바로 아이들의 옆으로 떨어졌다. 간발의 차이였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아이들은 새파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비명 소리를 들은 사용인들이 달려나왔다. 보고를 받고 달려온 태주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이성을 잃을 뻔했다. 그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다독였지만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단순한 사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기적절했다. 그날 밤 진우는 태준을 찾아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위로의 말을 건넸다. 형님,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아이들이 다치지 않아 천만다행입니다. 저택의 안전관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겠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말은 태준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즉시 이수연에게 지시하여 저택의 모든 사용인들을 뒷조사하고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했다. 동시에 그는 6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수연은 경찰에 보관된 공식 보고서와 현장 사진, 증인 진술들을 모두 입수했다. 보고서는 모든 것을 빗길 과속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로 결론 내리고 있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특히 사고를 담당했던 형사가 사건 종결 직후 갑자기 사직하고 해외로 이주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진우는 태준의 방어적인 태도에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이번에는 아이들의 정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밤늦게 아이들의 방 창문 근처에 몰래 접근해 거리에서 들었던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들을 나지막이 속삭였다. 거리에서의 트라우마를 자극하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도록 만들려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아이들은 다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환청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작은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켰다. 태주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매일 밤 아이들의 침대 옆에서 책을 읽어주며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어느 밤 악몽을 꾸다 깨어난 민준이 울음을 터뜨리자 태주는 조용히 아이를 안아주었다. 처음으로 아이는 그의 품에서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손으로 그의 옷깃을 꽉 붙잡았다. 서준 역시 다가와 그의 팔에 기댔다. 태주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그들의 작은 떨림을 고스란히 느꼈다. 그 순간 그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되찾았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협하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차가운 결의가 되어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되찾은 후 강태주는 잃어버린 6년의 시간을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혔다. 그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그는 큰 결심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저택의 한쪽 끝에 있는 굳게 닫힌 방문 앞으로 갔다. 그곳은 6년 전 그의 아내 혜진이 사용하던 방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그 방은 시간과 함께 봉인되어 있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방 안은 6년 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창개는 그녀가 읽던 책이 놓여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그녀의 향수병이 먼지 하나 없이 보존되어 있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하게 그녀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했다. 아이들은 낯선 공간을 두려워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민준이 엄마의 사진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을 때 조용하던 서준은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에 이끌렸다. 그것은 혜진이 아이들의 장난감을 보관하던 상자였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의 손때가 묻은 여러 장난감들이 들어 있었다.
그 중에서 서주는 할아버지가 직접 깎아 만들어준 작은 나무 자동차를 집어들었다. 매끄러운 나무의 감촉과 오래된 삼나무 상자에서 풍겨나오는 특유의 향기. 그 감각들이 서준의 뇌리에 박혀있던 기억의 자물쇠를 푸는 열쇠가 되었다. 아이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과거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빗소리, 차가운 가죽 시트의 감촉, 그리고 무언가 반짝이던 빛. 서준은 손에 들고 있던 자동차를 떨어뜨렸다. 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태주는 놀라 아이에게 달려갔다. 서준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나쁜 아저씨, 차에서 이 냄새가 났어. 그리고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시계에 용이 있었어. 손목에 황금색 용이 감겨 있었어. 아이의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구체적이었다. 황금색 용.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그 시계를 알고 있었다. 몇 년 전 소수의 VIP 고객들을 위해 특별 제작된 한정판 명품 시계였다. 그 자신도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똑같은 시계를 가진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바로 그가 사업적 성공을 축하하며 직접 선물했던 그의 사촌 동생 박진우였다. 끔찍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는 순간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이수현 비서였다. 그녀는 밤낮으로 6년 전 사고와 관련된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녀는 사고 당시 태준의 주변 인물들의 금융거래 기록을 추적하던 중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박진우가 사고 발생 몇 주 전부터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수연의 집요한 추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 돈의 흐름을 쫓아 사고를 담당했던 형사가 거액의 돈을 받고 사건을 급하게 종결시켰다는 증거를 포착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태준의 아내와 후계자들이 사라지면 제네시스 홀딩스의 다음 주인은 박진우가 될 터였다. 동기는 차고 넘쳤다. 이수현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박진우 전무가 사고의 배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금 추적 결과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매수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의 보고는 서준의 기억과 맞물려 태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모든 의심이 끔찍한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태준은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한 손으로는 공포에 질린 아들을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세상을 무너뜨린 배신자의 이름을 듣고 있었다. 분노와 슬픔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을 좇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적은 바로 눈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이수연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계속 파헤쳐 관련된 모든 것을 찾아내. 그놈을 내 손으로 지옥에 쳐넣을 테니. 박진우의 배신을 확인한 강태준의 내면은 차가운 분노로 들끓었지만 그는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전보다 더욱 일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평온한 모습은 박진우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진우에게 계산된 친절함을 보였고 그 위선적인 태도는 노골적인 적대감보다 진우의 신경을 더 날카롭게 긁었다. 태주는 복수를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저택 지하에 마련된 비밀 사무실에서 이수현과 함께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서준의 증언, 박진우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그리고 돈에 매수된 형사의 존재. 경찰에 바로 넘기기에는 증거가 아직 부족했다. 교활한 박진우가 법망을 빠져나갈 여지를 조금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증거와 함께 대중 앞에서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태준의 반격 계획은 치밀했다. 우선 그는 박진우가 스스로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편집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또한 박진우가 총괄하던 대규모 프로젝트에 일부러 문제를 일으켜 그가 해결사처럼 나설 기회를 주었다. 진우의 오만함을 최대한 부풀려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동시에 태주는 이수연을 통해 해외에 숨어 지내던 부패한 전직 형사에게 접촉했다. 그들은 거액의 돈과 새로운 신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박진우의 범행에 대한 모든 자백을 녹음하고 문서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언제 박진우에게 제거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던 형사는 결국 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태준의 예상대로 박진우는 미끼를 물었다. 그는 태준이 아들을 찾은 충격으로 약해졌다고 판단하고 방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과거의 공범들과 접촉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수연의 감시팀에 의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을 옥죄는 거미줄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전직 형사가 태준과 거래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박진우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그는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강태준과 아이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거액의 돈으로 전문 킬러들을 고용하여 제네시스 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밤에 저택을 습격할 계획을 세웠다. 모두의 시선이 화려한 파티에 쏠려 있을 때 강도 침입으로 위장하여 세 부자를 살해하려는 끔찍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태주는 이미 그의 이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최전개 경호팀을 고용해 저택을 철옹성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제네시스 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밤. 박진우는 수많은 축하객들 앞에서 최근의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찬사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바로 이 시각, 자신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영원히 사라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의 완벽한 승리를 자축하며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의 저택, 모든 경보 시스템은 꺼져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눈들이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태준은 아이들과 함께 안전한 패닉룸에 몸을 숨긴 채 경호팀장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에 짧은 메시지가 떴다. 적들이 저택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덫은 놓아졌고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다. 제네시스 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린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정재계 거물들로 가득 차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박진우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회사의 비전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의 위선적인 연설에 사람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다. 그는 이 순간 저택에서 들려올 성공의 소식을 기다리며 완전한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강태준의 저택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둠을 틈타 침입한 킬러들은 칠흑 같은 저택 내부에서 유령처럼 움직이는 경호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차례차례 쓰러져 나갔다. 패닉 룸의 모니터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태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모든 위협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한 후에야. 아이들의 곁을 이수현에게 맡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진우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의 예고 없는 등장은 순식간에 장내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지는 것을 그는 똑똑히 보았다. 태준은 박진우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연 회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네시스 그룹의 영광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영광 뒤에는 언제나 희생과 배신이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는 박진우를 차갑게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6년 전, 저는 사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해외에 은신 중이던 전직 형사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6년 전 박진우에게 돈을 받고 사고를 조작하여 강태준의 아내를 살해하고 아이들을 유괴했던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연 회장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박진우가 공범들을 협박하는 녹취록과 그의 비밀 계좌에서 돈이 흘러 들어간 금융 기록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박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저놈이 조작한 거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다음 화면 앞에서 힘을 잃었다. 스크린에는 바로 1시간 전 저택에 침입했다가 생포된 킬러들의 모습이 비쳤다. 그들은 박진우의 지시를 받고 강태준과 아이들을 살해하기 위해 왔다고 자백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화면 가득 황금용이 새겨진 시계 사진이 떠올랐고 그 옆에는 박진우가 그 시계를 차고 있는 사진이 나란히 놓였다. 태준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제 아들은 엄마를 죽인 남자의 시계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진우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경호원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옆에 있던 트로피를 집어들고 강태준에게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수년간 분노를 억눌러 왔던 태준의 움직임이 더 빨랐다. 그는 진우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두 사람은 수백 명의 하객들과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서 뒤엉켜 바닥을 굴렀다. 결국 박진우는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끌려나갔다. 그는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며 발버둥 쳤지만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소란이 잦아들고 태준은
찢어진 셔츠 차림으로 무대 위에 홀로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의 마음은 6년 만에 처음으로 고요함을 되찾았다. 길고 길었던 심판의 밤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그는 아내의 복수를 했고 아이들을 지켜냈다. 그는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와 자신의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새벽은 언제나 가장 고요하다. 박진우의 몰락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제네시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경영권은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강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수연의 헌신적인 보좌를 받으며 냉철하게 위기를 수습해 나갔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더 이상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치고 상처 입은 몸으로 저택에 돌아왔을 때 두 아이가 현관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그에게 달려와 그의 상처 입은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 작은 손길에 태주는 6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를 지었다. 그 어떤 기업의 성공보다 값진 순간이었다. 그 후 몇 달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받으며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갔고 태준 역시 상담을 통해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슬픔과 죄책감을 마주했다. 때로는 악몽에 시달리는 밤도 있었고 어색한 침묵이 식탁을 지배하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좋은 날들이 더 많아졌다. 태주는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서툰 솜씨로 숙제를 도와주었으며 매일 밤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었다. 그가 놓쳐버렸던 평범한 아버지의 역할들을 하나씩 배워나갔다.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서서히 그림자가 걷히고 예전의 밝은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저택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지며 비로소 따뜻한 가정이 되어갔다. 어느 맑은 가을날 태주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 혜진의 묘를 찾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단순히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다시 만난 가족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시간이 흘러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박진우는 살인교사 및 납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의 범행에 가담했던 공범들 역시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세상은 그들의 소식으로 떠들썩했지만 태준과 아이들은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았다. 강태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유능한 이수연을 부회장으로 승진시켜 회사 경영의 상당 부분을 위임했다. 그는 더 이상 일에 미쳐 살지 않았다. 저녁이 되면 그는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제네시스 그룹의 회장이기 이전에 강민준과 강서준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저택의 정원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어느새 훌쩍 자란 민준과 서준이 푸른 잔디밭 위에서 즐겁게 축구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더 이상 거리의 아이들이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태주는 테라스에 서서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수현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도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태주는 힘차게 뛰노는 아들들을 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괜찮다고. 우리가 다시 함께라고. 폭풍우는 완전히 그쳤고 그들 가족에게는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